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인천에 처음에 왔고요. 저는 웹텍 그 GD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익스퍼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혹시 근데 이게 서커스하는 세션이라서 그 웹 쪽 일하시는 분 혹시 한번? 혹시 그리고 PW 들어보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빠르게 PW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PW는 이제 프로그래시브 웹앱을 얘기하고요. 구글에서 밀고 있는 한 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앱 같은 웹앱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앱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시브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좀 웹 쪽은 앱과 달리 좀 변화가 불쌍하잖아요. 매번 접속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프로그래시브하게 접근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시브 인핸스먼트라는 게 점진적 개선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제 브라우저나 여러분의 모바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대한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방법을 프로그래시브 인핸스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안 돌아가면 콘텐츠 텍스트라도 보여줘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돌아가면 이제 UX 인터랙션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CSS라든지 컬러 입힐 수 있으면 입혀야 되고, 이런 것들의 프로그래시브 개념을 이제 웹앱에다 추가한 것이 프로그래시브 웹앱입니다. 그래서 웹앱이 쭉 진보를 해와서 뭐 웹을 굳이 안 하셨더라도 뭐 웹 2.0, AJAX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쭉 점차 발전해서 이제는 얼마 전에 이제 사파리에서 웹 VR까지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에서 얼마든지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IoT라든지 혹은 이제 VR 이런 것도 다 지원하고요. 지금 2013년 이후에 가장 핫한 거는 이제 가장 큰 주요 서비스 워커를 필두로 한 프로그래시브 웹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시브 웹은 이제 프로그래시브하게 점차적으로 앱처럼이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네이티브 앱입니다. 스무스하고 빠르고 오픈라인에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뭐 별 이상 없네라고 생각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앱과 네이티브 앱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홈스크린 런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안 되고, 백그라운드 동작 못 받았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혹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유저를 인게이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웹에서는 그게 사실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 워커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PW랑 다시 비교를 해보면 앱과 거의 앱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내용에서 넘어가고요. 잠깐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 한국은 약간 PW에서는 갈라퍼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좋고 와이파이도 잘 빵빵 터지고 뭐 안 터지는 데가 오히려 더 이상한 동네잖아요. 근데 외국은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거의 데이터 플랜 3G, 지금 인도에서는 4G가 오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맥도날드에서 4G 500메가짜리 플랜 사용하려면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한 10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요. 그거 누가 써요? 그 빗돈 같은 데이터를. 근데 프로그래시브 웹에 매번 접속할 때마다 1메가짜리 2메가짜리 파일 받아가지고 뭘 본다면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머징 마켓을 타겟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 PW이고요. 저희나 한국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없지만, 그리고 외국이나 하지만 지금 뭐 특히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사실상 이제 앱도 안드로이드도 많이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이 안 돌아갈 만큼 저사양폰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램이 512 안드로이드 버전 앞에 512 아래에서 동작하죠. 그런 거 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웹 브라우저만 있어도 대부분의 서비스, 주로 이제 뭐 마켓 서비스들 이런 것들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형편은 좀 안 맞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3G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검사를 받는 방법인데, 그 기준이 3G에서 512메가짜리 데이터 플레이입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은 뭐냐면 사실 앱 사용자보다는 웹 사용자가 더 많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방문율도 사실 저희가 앱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주고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에버리지를 내면 맨날 페이스북밖에 안 써요. 메신저, 카카오 뭐 몇 개 안 됩니다. 뭐 은행 앱,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맨날 은행 앱 가가지고 막 복권 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쿠폰 따고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보고 기사를 읽고 하는 부분들은 웹을 더 많이 써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 웹이 크롬이 1빌리언을 넘은 지 아주 옛날입니다.
실제 임팩트를 보면 저희 나라 건 없지만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어요. 빠르고, 왜냐하면 빠르고 가볍고 설치할 필요 없고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데이터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프로그레시브 웹의 주요 기술이 있는데 이제 이 주요 기술을 가지고 제가 지금 뒤에 설명할 해커뉴스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HTTP2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워커, 그 다음에 인스톨업을 지원하는 웹 매니페스트, 그 다음에 푸시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레일 패턴이나 프리프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오늘 주제를 이제 할게요. 이제 PWA는 계속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은 사실 좀 다시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나온 얘기는 HMPWA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해커뉴스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해커뉴스라고? 없나요?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하면 데벨로퍼 스포트고요. 이름은 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유튜브에 코드버스킹이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면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뒤에 가면 좋아요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그 강좌는 이번 구글 I.O.에 있었던 저기 혹시 에디 오사마니가 한 프로덕션 프로그레시브 웹앱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 백그라운드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코드버스킹 찾은 다음에 저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버스킹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누르고 보시면 돼요. 제가 카운트를 매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제 HMPW가 왜 나왔냐면 PW의 기술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다양히 구현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정형화되게 뭔가 샘플 앱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문제점 제기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브로그램을 하니까 에디 오사마니가 그럼 이거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찾아봐라고 한 게 그 해커뉴스 PW 앱입니다. 에디 오사마니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에디 오사마니는 투드 MVC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거 할 때는 구글러가 아니었어요. 저걸 통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어서 점차적으로 영향을 높였고요. 저게 뭐냐면 그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이제 자바 안드로이드는 언어가 2개 나왔죠. 커틀린 자바 2개 쓰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쪽은 옛날부터 프레임워크 10개가 넘었습니다. 같은 앱을 하는데 10개 이상 20개씩 프레임워크를 써요. 다른 언어로 다른 문법으로 그렇게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델이 된 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투두 MVC라고 해서 MVC 모델을 해서 뭐 삽입하고 리스트하고 이런 정형화된 동작을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각 프레임워크별로 구현을 쫙 하느냐 했던 것이 이제 투두 MVC 앱이었습니다. 이 MVC 앱은 이때 그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지만 프레임워크가 처음에 막 도입했을 때 이때는 백본, 앵글러 2.0, 엠버, 그다음에 스파인, 그다음에 낙JS 이런 것들이 먹힐 때고 야후의 YUI까지도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느 걸 써야 되냐 이때부터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5, 6년 전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물어봐요. 앵글러 해야 되냐, 리액트 해야 되냐. 그러면 답변은 언제나 똑같죠.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어차피 왜냐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HTML 나오고 서밋하고 데이터 많죠. 해커뉴스 설명드리면 이게 소셜 웹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비교할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포탈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면 MLB? 뭐 그런 거? 이제 짤방 보러 가는 거?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IT 데이터,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뭐가 좋냐면 거기 옵보트가 있어요. 좋다 해주면 탑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기에, 최신 뉴스들을 보기에 가장 적합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누가 이렇게 쉐어 링크 뭐 나왔어요 하잖아요. 그럼 가장 주 소스가 되는 사이트입니다. 상당히 보편적인 사이트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UI가 너무 구려요. 이게 원래 사이트예요. 그래서 몇 년째, 10년째 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론이 되게 많아요. 도저히 못 찾겠다 이래가지고 쓰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PWA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데이터 패치가 돼서 페이지가 보여줘야 되죠. 리스트 아이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뷰가 좀 여러 개 있고, 저기 사실 잘 안 보이지만 유저 뷰, 뭐 코멘트 뷰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앱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안드로이드로 하면은 처음에 뉴 프로젝트를 하면 뭐 리스트 아이템 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웹에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PWA로 여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리스트 뷰 아이템을 만들어 보라. 이게 이제 HMPW 프로젝트입니다.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정식적인 뭐 계승자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리액트, 그다음에 뭐 프리액트, 리액트 클론이고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스벨트고요. 그다음에 뷰 있잖아요. 앵글러, 새로운 버전 바이퍼, 폴리머, 그다음에 제 거. 있어요. 엊그저께 올라갔어요. 저 심사를 통과해서 제 거고요. 구글 I/O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서브밋이 되려면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프로그래시 웹에 빼야 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요건들을 다 성립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뷰들을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탑, 뉴, 베스트 이런 것들 30 아이템 정도 나오게 해야 되고요. 서비스 워커 이제 프로그래시 웹을 검사할 수 있는 툴을 이번 구글 I/O 2.0을 내놨어요. 그 라이트하우스인데 그 뒤에 데모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라이트하우스라면 검사를 합니다. 항목들 쭉 검사를 했을 때 점수가 90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열악한 상황에서 인모집 맡긴 상황에서 5초 이내에 퍼스트 인터랙션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결국엔 뭐냐면 90점 받기입니다. 그래서 HN 90점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어떤 테크닉들을 썼느냐, 그런 것들을 집에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못 하실 테니까 아마 제 동영상을 찾아야 될 거예요. 오늘 이거 내가 이렇게 툭 얘기해가지고 집에 여기 나올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냥 집에서 집에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에디가 이걸 매뉴얼 검사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해서 일일이 다 검사를 합니다. 어차피 뭐 몇 명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고요. 앱쉘 패턴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옵션적인 부분이 있고요. 서버 렌더링이 이제 옵션이 있는데, 서버 렌더링은 이제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시는 분을 얘기하면 요새 이제 SPA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오리엔티드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레임워크 다 다운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동작의 방식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언캐니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박 그가 이벨루션 되고 컴파일 되고 동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블랭크 페이지라든지 좀 사용자가 봤을 때 임팩트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뭐냐면 처음에 페이지를 이미 렌더링된 페이지를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레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분팩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드레이션. 그 여성분들은 알 거예요. 하이드레이션 하는 왜냐하면 수분팩에 들어가는 하이드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마른 피부에 물을 넣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는 HTML을 보여주고 뒤에는 저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그 뒤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다시 부팅하면서 인터랙션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이제 골라야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아시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5초 있잖아. 5초 안에 해야 되는데 이제 헤드룸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프레임워크가 설치되고 내가 치장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치장할 시간을 5초 안에 마련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프레임워크가 다운되고 다운로드하고 이벨루트해서 부팅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대부분 2초요. 2.5초. 2.5초에 아까 말했던 해커뉴스 아이템이 디스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아닌가요? 많이 못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되게 가벼운 프레임워크를 골라야 되겠죠. 사실상 여기 리액트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액트는 뭔 짓을 해도 4초, 5초 이상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에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그 크기 볼륨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이제 그 HMPW 웹을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에디 오사마니가 이 각 프레임워크 에코시스템을 리딩을 해서 뭘 했냐면 CLI 빌드의 PW를 기능을 기본적으로 넣는 거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구글 I/O 동영상을 보시면 그걸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새 추세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 제너레이터나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직접 하는 쪽으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각 CLI를 쓰면서
저런 명령을 쓰면 PW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서비스 서클 들어가고요. 코드 스플리팅은 뭐냐면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트 뿅뿅 친 거는 그나마 프로젝트에서 눈에 띄는 겁니다. 폴리머에서는 코드 스플리팅이라는 개념보다는 HTML 임포트를 쓰는데 저게 정말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폴리머는 SSR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Vue.js를 골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새 좀 핫하고 그 곡선이 좀 이쁩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하고 그럼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미 그 아까 HTML PW에 올라가 있는 좋은 샘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리액트는 리액트 짝퉁이고, 그래서 스플릿는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Vue.js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저를 따라서. 중간에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할게요. 밑에 npm install에서 Vue CLI 설치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CLI에 PW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웹팩을 쓰든지 뭘 쓰든지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다 해줬어야 됐거든요. 이제부터는 CLI를 쓰시면 아까 4개 정도 프레임워크 쓰시면 제로 컨피그레이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W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스캡폴딩을 해야 되겠죠. 스캡폴딩은 프로젝트 생성을 하는데 뷰는 이제 Vue init PW라는 거, PW는 이제 템플릿 이름입니다. PW 템플릿 쓰겠다는 거고, 그다음 프로젝트 네임, 그 다음에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yarn 인스톨로 이제 패키지 설치해야겠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보이세요? 요거 이제 데모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름 넣고, 그다음 몇 가지 설정, 예 하고,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럼 패키지를 다시 설치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같이 설치하고, 이제 빌드를 하고 스타트를 하면 뭐 이런 빌드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간단한 기본 템플릿이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에 이제 아까 말했던 제로 컨피그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비스 서커라든지 그 다음에 코드 스플리팅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코드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좀 잘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화면적으로 보시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정도 보여줍니다. 스캐폴딩이 됐으면 이제 퍼스트 로그 보면 아까 그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스토리 뷰는 아까 말했던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그 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yarn add firebase hacker news API라고 있는데, 이제 HNNews를 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해커 뉴스랑 협약을 해서 파이어베이스 API를 제공을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API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피라고 그래가지고 언오피셜이긴 하지만 HTTP로 그냥 레스트로 받아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뷰로 짠 거 외에는 파이어백스 API를 쓰지 않고 언오피셜 API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어백스 API가 한 150KB 먹거든요. 아니 250KB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했던 그 헤드룸 봤죠? 5초 안에 써야 되는데 거기다 파이어백스 그 라이브러까지 넣으면 당연히 테스트는 페일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런 해커뉴스 API를 사용하셔서 인스톨을 하시고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쓰시면 돼요. 이제 코딩을 하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코딩합니다. 네, 대충 템플릿 하고 스크립트 넣고, 크리트는 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생성됐을 때 데이터 가져와라. 뭐 어려운 거 없죠. 해커뉴스 스토리에서 탑을 갖고 오면 아이템에다가 집어넣어라. 아이템은 보여줘라. 이런 코드입니다. 그 Vue.js는 이제 싱글 컴포넌트라고 해서 저게 좀 이쁩니다. 컴포넌트 하나에 템플릿, 스크립트, CSS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좀 그럴싸해야 되니까 위에 툴바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툴바 이렇게 라우터 코드 넣고 링크 넣고 라우터에 탑, 뉴스, 베스트, 에스크, 뷰 다 해줘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데이터 가져오고 디스플레이 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변수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인데요. 이제 웹은 좀 특이하게 라우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인 이벤트 핸들러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웹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라우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동작하거든요.
근데 그 주소가 등장했을 때 어떤 뷰를 보여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담당하는 게 라우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인터넷 라우터, 네트워크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트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 이제 래퍼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라우터 테이블에 만약에 패스에 루트가 들어오면 탑 페이지로 생성해라 이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라우터 코드, 툴박 코드, 스토리 뷰에서 데이터를 표현했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알죠? 저런 메뉴에 있는 툴박, 그 다음에 스토리 보는 뷰, 그 다음에 라우트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가 있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 굉장히 오래 걸릴까요? 그러니까 싱글 번들링에 다운로드 다 하고 다운로드 다 해서 그 다음에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테이블을 보면 제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풀화면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면 사선으로 쭉 된 게 있죠. 이게 언캐니 밸리입니다. 실제 접속을 했지만 딱 클라이언트에서 싱글 번들링을 다운로드하고 이벨루에이트 하는 동안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화면, 스크린샷 화면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10에서 10초. 그래서 약 30에서 16초쯤에 이벨루에이트 스크립트가 되고 이때쯤에 렌더링 돼서 언제야? 19초? 네, 하여튼 굉장히 늦게 됩니다. 이거는 데스크탑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저희가 그 크롬에서 보면 제약을 스로팅을 좀 볼 수 있어요. CPU 상황이랑 데스크탑은 이렇게는 안 되죠 원래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모바일에서는 저렇게 느립니다. 5배속으로 CPU 스로팅하고 3G 굿 이기점프라면 CLI에서 제공한 코드는 바로 한 저 정도 걸려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해커뉴스 API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워커가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했죠. 실제로 빌드 코드에 가시면 이런 식의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워커는 뭐냐면 이제 웹이라는 것은 매번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플레시 된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뷰를 보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 워커는 이제 캐시를 지원합니다. 캐시를 지원해서 언제 쓸 수 있냐면 네트워크 상황이 프리케할 때니까 접속이 잘 안 되고 불안정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캐시를 먼저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워커에다가 뭘 JS나 HTML이나 내가 보여줄 리소스를 저장을 하면 그 캐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어떻게 해서 오프라인에서 그냥 웹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구글에서는 이전에 이제 좀 난립했던 게 있었어요. SWC, SW, 프리캐시, SW, 헬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싹 정리해서 새로운 버전 워크박스를 만드는데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쓰긴 좀 여러분은 좀 그런데 좀 기다리시면 이제 문서도 좀 나오고 예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써서 워크박스를 써서 HMPW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아직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전 거 버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냥 이거 쓰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까 소스 코드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임포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임포트 스크립트는 이제 서비스 워커에서 다이나믹하게 외부에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걸 해서 약간 쓰시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잠깐 언급했던 감사합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제 이제 서비스 워커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워커를 하시면 어플리케이션 탭에서 서비스 워커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리로드를 하고 오프라인을 체크를 하고 이제 테스트할 때 한번 리플래시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보시면 실제 사이즈가 서비스 워커에서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페이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비스 워커를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윈도우즈가 닫았을 때 나오는 그런 설사 브라우저 앱이 닫히고 브라우저가 닫혔을 때도 푸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서비스 워커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PW의 백본은 서비스 워커입니다. PW가 아니면 이제 성립이 되지 않고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 부분은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아시고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 워커는 이렇게 하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도 지원하지만 사실상 구현하는 방법은 다 자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 백그라운드 날로지가 조금 필요합니다. 캐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어떤 폴리시를 마이크로 캐시 중간에 마이크로 캐시를 줘가지고 어떤 뷰는 아예 저장을 해놨다 스냅샷 씌워놨다가 빨리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테크닉들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PI는 저렇게 쓰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 쓰는 방법도 프레임워크 제일 다릅니다. 아까 Vue.js를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SSR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언어입니다. 몇 안 되는 언어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있구나.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리액트가 렌더라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SSR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키텍처인데 소스를 보시면 아까는 이제 클라이언트 소스가 있는데 지금 뭐가 생겼냐면 엔트리가 2개가 생겼죠. 서버 엔트리, 클라이언트 엔트리. 그리고 앱을 쉐어를 하면서 유니버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합니다. SSR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노드를 사용한다면 서버 엔트리랑 클라이언트 엔트리만 분리를 하면 코드를 쉐어링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동작하면 서버 엔트리를 먼저 접속이 되면 서버 엔트리를 타고 통해서 앱을 컴파일을 한 다음에 렌더링 시켜서 HTML을 뽑아내고 그걸 주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처음 보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동작을 한다면 클라이언트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자바스크립트 다운받고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동작을 하면 됩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려면 Vue에서는 야네드 뷰 서버 렌더러라고 저런 패키지가 아예 있습니다. 저걸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렌더러를 인클루드 한 다음에 어떤 앱을 크리에이트를 하고 렌더 스트링을 하면 HTML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뿌려주면 되죠. 이제 뿌려주려면 서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노드 쪽에서 그 유니버셜 렌더링, 서버 렌더링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서버를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약간 강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쪽 서버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모두 한 개의 언어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프론트엔드 서버를 서버 중에서도 프론트엔드 서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스프레스를 사용했고요. 이제 뭐 좀 다르면 서버에서 모든 URL에 대해서 받은 다음에 앱을 생성해서 HTML하고 리스폰스를 해주면 실제로 안에는 저렇게 HTML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인덱스 HTML 이제 템플릿을 시켜야 되죠. 왜냐면 어느 엔트리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템플릿 시키고 뷰에서는 저렇게 뷰 SSR 아웃렛을 하면 저기에 실제 데이터를 리플레이스먼트 시켜줍니다. 서버에서 들어왔든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왔든 알아서 리플레이스먼트 시켜주고요. 이제 그거를 하려면 렌더러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뷰 패키지에 있는 렌더러를 통해서 보시면 옵션에 템플릿 있죠. 템플릿에 넣어주면 저 템플릿을 이용해서 렌더링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유니버셜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잠깐 보면 이제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메인되는 앱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가 2개 다르죠. 저 부분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앱.js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크리에이트 앱을 하는 함수를 그냥 리턴하면 됩니다. 변경할 거 없고 클라이언트나 서버 사이드 다 동일하게 쓸 수 있고요. 엔트리에서 좀 틀린 건 뭐냐면 앱을 생성한 다음에 보시면 마운트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제가 마운트를 해버린 거죠. 왜냐면 나는 이미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 다 돼 있는 거고 앱이 저 코드가 실행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뷰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HTML이 이미 로딩 돼 있다는 로드 컴플리트 됐다는 상태고 그래서 그냥 마운트를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서버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 않죠. 서버 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컨텍스트를 리턴합니다. 그냥 앱을 리턴하고 그러면 그 렌더러 쪽에서 아까 렌더러는 서버에서 돌아가는 코드입니다. 노드 아까 익스프레스 돌아갔죠. 그냥 컨텍스트만 던지면 그 렌더러에서 자동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뷰가 제일 잘 돼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을 좀 정립시켜 놨다는 부분입니다. 리액트도 물론 렌더 투 스트링 코드가 있지만 API만 돼 있지. 왜냐면 리액트는 이제 뷰만 담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서버 사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딱히 뭐 이렇게 정립을 안 해놨거든요. 근데 뷰는 저렇게 식으로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트 앱을 하면 빌드 타임에 따라서 크리에이트 앱이 다르겠죠. 어떤 빌드 타임에는 서버 사이드, 어떤 빌드 타임에는 클라이언트를 주는 방식을 통해서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엔트리를 웹팩은 이제 빌드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트리 클라이언트에서는 앱을 엔트리 클라이언트 걸 써라. 클라이언트 빌드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 할 때는 서버 엔트리를 앱으로 써라. 그래서 라우팅 코드도 이제 관련해서 앱 크리에이트 라우트 할 때 앱에다가 라우터를 넣고 보시면 서버 쪽 코드인데 이제 라우터에서 온레디가 뭐냐면
서버 쪽에서 보면 뷰에 보면 컴포넌트 한 개가 아닐 거잖아요. 탑바도 있을 거고 뭐 인풋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생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치를 시킨 다음에 그리라라는 이런 코드를 쓰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정형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깐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가장 이해하기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패치 부분입니다. 내가 HTML을 쭉 그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데이터가 표현이 돼 있는데 앱을 그 다음에 초기화시킨 다음에 다시 앱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서버랑 통신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다시 뿌려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이드레이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뷰에서는 믹싱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방식을 허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HA는 해커뉴스 API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단에다가 어떤 저런 HA를 스토어 시켜놓으면 여러 뷰에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크리에이트 스토리 할 때 싱크 데이터라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넣어줍니다. 저 클래스 컴포넌트에 보시면 스토리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코드거든요.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서버 쪽에서는 아까 말했던 컴포넌트가 레디가 되면 만약에 그 컴포넌트에 싱크 데이터라는 클라이언트 메소드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생성 전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가 있으면 데이터를 이미 패치를 하니까 서버에서는 패치를 해서 가져온 상태에서 뭘 하냐면 컨텍스트 스테이트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저 컨텍스트 스테이트는 나중에 인덱스 HTML 렌더링 되면 뭐가 되냐면 전열 변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열 변수에 들어가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패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서버에서 맨 처음에 SSR을 사용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서버 측에서 먼저 갖고 와서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HTML에 그 윈도우즈의 이닛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열 변수에 넣은 채로 렌더링 시켜서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말했던 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칠 때 이닛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하면 있으면 패치를 안 하고 없으면 패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서버 SSR에서 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데이터 패칭 부분입니다. 더블 패치를 방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이드레이션이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뷰에서는 저렇게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저렇게 컨텍스트 스테이트 넣으면 정식적으로 저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하이드레이션 할 때 윈도우에 이닛 스테이트를 했을 때 그 스토어 쪽으로 데이터를 다시 넣어주면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SSR 하면 어떤 그림이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죠? 실제 이건 SSR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보시면 데이터가 쭉 없다가 이거 안 나오네. 잠시만요. 데이터가 쭉 없다 이쯤에 있어요. 한 15초 중에 좀 더 당겨볼게요. 이쪽에 여기 보시죠. 점 같은 거. 어떻게 된 거죠?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 받은 다음에 패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동안 서버는 빈 화면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SSR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아예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에서 접속할 때 데이터를 이미 가져왔고 이미 실제적으로 또 캐시가 돼 있으면 데이터 패치를 하지 않죠. 그냥 바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좀 더 클로즈업 하면 바로 첫 페이지에 보여줄 때부터 들어가 있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이벨 다운로드가 끝나고 이쯤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앱이 동작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그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저희 점수를 따야 하는 저 상태가 퍼스트 인터랙션이고 저게 5초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저 상태만으로는 5초 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옵티마이션 어떻게 하게 돼야 되는지 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웹의 이제 빌드 과정이나 툴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은 제가 비디오에다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저렇게 하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앱은 뷰는 웹팩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빌드를 번들링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혹은 또 뒤에 어드밴스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옵티마이징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494 킬로바이트 있죠. 저게 494 킬로바이트면 실질적으로 100 킬로바이트짜리 3G에서 보시면 4초 5초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밴더만 4초 5초 걸리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접속할 때 어떻게 돼요? DNS 리소스, SSL 그런 과정들 다 들어가죠. 이게 한 1초 2초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뒤로만 쳐도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지금 2.18초가 걸리죠.
먼저 코드 스플리팅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불필요한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 번들리는 거, 메가 번들리는 된 거죠. 실제로 코멘트 뷰 보지도 않는데, 실제로 어떤 숨겨진 뷰 보지도 않는데 다 한 덩어리 들어오죠. 그걸 잘라줘야 됩니다. 코드 스플리팅을 하게 되면 뷰에서는 이렇게 코드 안 보이네. 다이나믹 임포트를 하면 자동적으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파일은 늘어나는데 줄지는 않죠. 이게 뭐지? 이상하죠. 그래도 어쨌든 뭐가 달라졌죠? 아까랑 다르게 시간이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렬로 바뀌기 때문이죠. 여기 1, 2, 0 있죠. 저게 이제 코드 스플릿 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크롬에서는 프리로드 프리패치를 쓸 수 있습니다. 뭘 하냐면 이런 거 이렇게 앱이 초기화할 때 필요한 리소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티컬 패스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필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이 처음에 실행할 때 필수 파일을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아까는 벤더가 다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근데 그걸 잘라서 앞으로 땡긴 겁니다. 이런 패턴을 쓸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프리로드를 하기 전에 쭉 했던 것들을 프리로드를 걸면 병렬로 패러하게 할 수 있습니다. HTTP2에서는 더 빠르고요. HTTP에서는 최대 8가지 커넥션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보면 프리로드된 코드가 있습니다. 프리로드 되는 거는 네트워크 프라이어티가 굉장히 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밀어넣습니다. 저건 이제 크리티컬 패스를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필요 없는 것까지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6에서 들어간 라이브 코드 임포트입니다. AKA 좋은데 몇 분 남았어요? 지금 대략 13분 남았어요? 괜히 빨리 했네? 한 5분 남은 줄 알았어요. 잘 알아들으셨죠?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봤어요. 타임 사람 때문에. 갑자기 여유가 있었는데. 라이브 코드 임포팅이 뭐냐면은 ES6에 보면 이제 아까 보였듯이 뭔가 모듈 임포팅하고 리커리를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저렇게 옵티마이즈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일단 데스크탑이고 네트워크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실제 지금은 100KB 주지인 거, 10KB 주지는 거 이게 사실 테크닉이고 기술이 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ES6에도 이제 들어가겠지만 라이브 코드 임포트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모듈만 갖고 오고 싶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A라는 모듈에 A 밑에 A/1, A/2, A/3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1, 2만 썼는데 3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경 안 써서 그냥 A, 그냥 다 모듈 로드를 했단 말이죠. 로드나 이런 쪽에서.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근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내 번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툴을 쓸 수 있는데 웹팩 번들 어널라이즈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실제 파일에 어떤 패키지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지 상세하게 바이트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버그가 있어요. 실제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그래도 대충 어떤 것들이 많이 쓰고 있나.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OS 데이터베이스죠. Firebase API입니다. 저것만 해도 250KB가 됩니다. 앱이 지금 30KB고 프레임워크가 180인데 제가 250KB 써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데드코드 엘리미네이션을 합니다. 라이브 임포팅이죠. 맨 처음에 있던 마이너스 대부분이 그냥 통짜로 다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쓰는 건 앱과 데이터베이스 두 개거든요. 저런 식으로 바꿉니다. 제가 만든 파이어베이스 해커뉴스에서 그냥 버전이 있고 ES 버전이 있는데 ES 버전은 저런 식으로 앱과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나눠서 스플리팅해서 안 쓰는 코드는 임포팅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얼라이언스 별칭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ES 매번 쓰기 귀찮잖아요. 그리고 서버에서는 굳이 저 버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저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콤프만 하는 거죠. 서버 쪽에서는 그냥 몽창 해도 상관이 없죠. 이제 어떻게 됐죠? OS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 OS가 사라진 버전으로 빌드를 하면 보시죠. 262K가 됐습니다. 아까 400이었죠. 파이어베이스가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거 되나? 지금 동영상이 돌고 있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보여주세요. 파이어베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262K가 됐어요. 좋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면 아까 2초 걸렸던 것이 0.7초 줄었습니다. 용량이 제일 먼저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레이저 싱글 컴포넌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게요. 그 햄버거 메뉴라고 보통 불리는 거죠. 쭉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처음에 퍼스트 인터랙션 할 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컴포넌트를 따로 빼서 얘를 코드 스플리팅 한 다음에 다이나믹 임포트 하면 됩니다. 누를 때 갖고 와서 혹은 아까 프리로드와 프리패치가 있었잖아요. 프리로드는 크리티컬 리소스를 밀어넣는 거고 프리패치는 컴파일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백그라운드 밀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사용자가 누를 게 거의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프리패치로 밀어넣어줍니다. 사이드와 프리패치로 밀어넣어주고 실제로 눌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마운팅 시키면 됩니다. 그런 것들 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약 0.4초, 3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패턴은 트위터 모바일 앱에도 쓰고 있습니다. 트위터 앱에서 이렇게 누르면 그때 싱글 컴포넌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깜빡해요. 그때 하고 있는 거. 깜빡하면 다 저거 하는 거예요. 딱 눌러서 딱 깜빡하면 이 새끼 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팅 커먼 정크를 정책적으로 잘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쉐어링하는 모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ore.js가 있어요. 20kg. 그런 애들은 하나 모아서 한 번만 다운로드 하면 되죠. 이제 그런 것들 하셔야 되고. 울트라 라이트 웨이트 프레임워크 쓰셔야 됩니다. 리액트는 안 돼요. 아직은.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사실 저는 뷰를 했지만 폴리머를 좋아합니다. 그 뒤에 설명드릴 텐데. 사실은 플랫폼에 있는 기능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에는 뭐 멋진 기능들이 있지만 사실 플랫폼에 있는 기능들은 다운로드 할 필요 없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폴리머입니다. 폴리머 그림을 보면 이게 끝입니다. 실제 이거는 HN에 올라간 건데 1초 미만입니다. 그 이머징 마킹 버전으로 1초 이내가 걸려요. 왜냐하면 얘는 HTML이고 저기 커스텀 엘레먼트나 웹 컴포넌트 폴리피를 제외하면은 브라우저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HTML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 아까 언캐니 밸리라고 했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초기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궁극적인 형태는 저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웹은.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잘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쫙쫙 잘 만들어서 딱 스로팅 걸고 했더니 5초 이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이제 라이트하우스 2.0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이번에 카나리 버전 가시면 익스텐션으로 제공하던 거를 아예 그 데브 툴스 자체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거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야? 재생되고 있었나봐요. 여기 이제 툴에 아예 박혀 있습니다. 오디트 보시면 툴 돼 있죠. 그래서 언제든 개발 도중에 내게 몇 점 나오지? 하면서 돌려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너 뭐 잘못했는지 다 지적질 해줍니다. 너 못 빠졌어. 잘 상세히 보시면. 물론 제가 만든 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떤 상황에서 다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100점, 90점,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죠. 1등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퍼포먼스 보면은 밑에 뭐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실제 뭘 하셔야 되면 웹페이지 우리는 이제 보통 줄여서 WPT라고 그러는데 웹페이지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플로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파이어베이스 스태틱 호스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아직 지원은 안 됩니다. 굳이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펑션 이런 것도 좀 쓰셔야 되고 좀 복잡하고요. 스태틱 호스팅으로는 사실상 이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폴리머를 하신다면 파이어베이스 2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 HTTP2를 지원하기 때문에 푸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우라고 있습니다. 나우 혹시 하이퍼.js 이런 거 아세요? 그거 만드신 분이 계속 만든 회사 ZT에서 쓰는 건데 얘랑 거기서 나우라는 오픈소스 클라우딩을 했습니다. 헬쿠 이런 거 비슷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노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쓸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디플로이를 할 때마다 특이한 해시된 URL을 주는데 그게 개발 버전입니다. 계속 디플로이하면 버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롤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알리아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정식 도메인으로. 그래서 최종 버전을 링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나우 CLI 한번 찾아보시면 다 쓸 수 있고 HTML, PD에 있는 PW에 있는 앱들 중에서 한 4-5개 정도는 나우 다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걸 쓰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디플로이 된 걸 뭘 하셔야 되면
웹 페이지 테스트, 줄여서 WP 테스트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어디였죠? 왜? 잠시만요. 이게 WP 테스트인데, 웹페이지 테스트인데, 실제로 이걸 하시면 여러 조건을 걸어서 이머징 마켓에서 실제 이거는 집에서, 구글로의 집에서 모바일 폰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돌아가는 걸 액츄얼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면 여기 상단에 라이트하우스 점수가 있잖아요. 예, 저기에 들어가서 실제 점수를 봅니다. 그 외에도 상세한 화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몇 초 걸렸고 처음 바이트는 뭐고 지금 네트워크 안 되죠? 타임라인 뷰 이런 것들을 싹 보고 내가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점수를 여기를 통해서 디플로이된 버전, 저기 보시면 여기 URL 있죠? 저기 보시면 저게 아까 제가 나우에 배포한 다음에 제가 요 버전은 괜찮다 싶은 거를 알리아스를 매긴 겁니다. 이제 라이트하우스 점수를 가서 보시면 엄마 다쳐버렸네. 점수를 가서 보시면 퍼스트 인터랙티브 베타 스코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코어로 HWPDN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체크아웃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요 두 가지 점수를 어플리칸트를 할 때 이 두 가지 점수를 세 가지 점수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WPT 테스트에서 몇 점 받았는지, 그 로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컬은 점수 항상 좋기 때문에 어뷰징할 수 있죠. 그 WPT 테스트 내에서 저거 서버에 다 기록이 됩니다. URL 던지면 되고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에디가 그걸 다 검사를 합니다. 그 타임라인까지 다 보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뭘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컨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91점이 나왔고 이머징에서는 5.1초, 인터랙티브는 3.9초 나왔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쓰고 저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폴리머 2.0입니다. 빠르죠? 바이퍼 3.2.0입니다. 그 다음에 앵글러 안 좋죠? 저는 앵글러를 사랑하지 않아요. 알게 뭐야. 전 폴리머를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레퍼런스한 2.9, 2.4입니다. 왜 2.9가 나오냐면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만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저자들은 다 저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저자 말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자 말고 올라간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스펠레트는 3.6, 2.4 괜찮죠? 그 다음에 리액트 HN이 대단합니다. 1.7. 와, 이거 정말 빨라요. 네, 정말 빨라요. 그래서 그 옵티마이징 할 때 최후의 그 리액트를 했을 때 최후의 팁이 뭐냐면 프리 리액트를 얼라이스를 거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아까 보셨죠? 제 그 파이어베이스에서 얼라이스 걸면 리콰이어 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걸 프리액트를 하고 리액트 쓴 거 마냥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해봤지만 이거 안 하면 절대 4.2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하로. 이게 가장 시초화됐던 모델이고 리액트고 6점에서 4.0입니다. 이건 정말 잘 만든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 API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쓸 수 있어요. 해커뉴스 5에서 API 썼고 노드는 이제 언오피셜을 썼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통과를 하시면 서브밋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도 되고 비슷한 코드를 써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있는 건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델은 전부 다 레퍼런스 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걸 레퍼런스 하든 원저자 걸 레퍼런스 하든 상관없어요. 어느 거 색깔이 이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색깔이 이쁜 거 하고 노란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나는 프리액트 걸 하고 싶어. 이런 레퍼런스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저는 지금 딴 걸로도 만들고 있지만 다른 버전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올라와서 되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코드 버스킹 아니에요. 해커뉴스 저기 보시면 해커뉴스 프로그레시브 웹 도유자에서 가볍게 시작하기. 안 가볍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친절하고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네, 구독하시면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애가 아파가지고 동영상 못하고 편집했습니다. 짧게 해가지고 커밍순 하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